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 작가님 혹시 뭐 운동하는 거 있으세요? 아, 운동이요? 네. 저는 이제 먹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먹는 예, 운동? 입과 손을 움직이는 거. 네네. 그 손 정도는 굉장히 움직이는 거? 잘하더라. 네. 뭐 제가 자리 같이 한번 개인적으로 가끔씩 하는데 네. 이렇게 술 이렇게 굉장히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술을 따르고 이제 샥 먹고 이제 이런 게 운동이죠. 네. 제가 네.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아, 저도 이제 저는 작가님이랑 같이 먹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즐겁고 되게 좋은 시간이라서 뭐 자주 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떡 광고 보니까 진짜 확 또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또 이게. 배가 네. 고파져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네. 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 이 배요? 네. 그래도 뭐 먹는 건 항상 좋다. 먹는 거 무조건 좋습니다. 예, 조만간 저희 뭐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가시고요. 아,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여행 관련된 섹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예쁜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일본 간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더니 글쎄요, 우리 네. 온천이라도 갈까요? 그러니까 이 온천이 정말 네. 좋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제가 일본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동경 거기. 아, 동경? 네, 딱한번 갔어요. 한 번 갔어요? 온천 안 가고 거기 뭐 네.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갔다 왔죠. 네. 아, 온천은 근데 안 들어가셨어요? 저 동경에는 온천이 있나요? 뭐 없는 것 같네요. 네. 동경은 없죠. 그렇죠. 예, 저희 예. 후쿠오카 이쪽으로 가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갈 겁니다. 글쎄 동경에 없나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동경에서는 온천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뭐 조만간 한번 같이 여행도 가고 저랑 또 같이 한번 좋은 시간 보냈으면. 다른 분들 다 예쁜 사랑 하시라는데 저희는 이 깍지 끼고 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굉장히 브라더이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우리가 첫 오프닝 때 뭐였죠? 네, 그럼요. 박 부장을 찾아라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윌리도 찾고 박 부장도 찾고 가끔씩 강 작가님도 찾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 작가 찾는 이벤트에는 네. 두 명이 오셨는데 여기 박 부장님을 찾아라 이벤트는 자그마치 4명이나 오셨습니다. 네, 뭐 그게 그렇지, 바로 이거였거든요. 띄워주셨네요. 저희가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오신 날 당일날 뭐 저희 개인적인 SNS에는 사실 이 인증 사진이 올라갔죠. 네. 뭐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인증을 했는데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번 성공했잖아요. 첫 네. 번째는 강 작가님을 찾아라 해서 성공했고 네. 이분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박 부장을 찾아라 성공했죠. 근데 처음엔 2분 오셨고 이번 4분 오셨고 다음은 몇 분 오실까요? 그게 우리 또 언제 할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는 못 하고 다음 주는 못 하는데 뭐 그거 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네. 뭐 9월 말이나 10월? 뭐 아, 저희가 방송이 지금 시한부 방송이잖아요. 시한부 방송. 우리가 살아남으면 이런 네. 이벤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네. 10월 첫째 주? 우리가 살아남는 게 확인되는 10월 아, 첫째 그죠. 주? 살아남는 거, 그렇죠? 네. 네. 10월 첫째 주 방송 때 한번 금요일 날 우리 한번 할까요? 아, 그럼 또 화끈하게 하죠, 또 그죠? 네. 예. 그날은 강 작가를 찾아라를 해야 되겠죠. 아, 또 8명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명 오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강박 브라더스를 찾아라 이벤트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뭐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뭐 그때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매우 재밌었죠. 예, 시장 네. 이야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오셨는데 사실 그때 보시면은 그 오신 분들이 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또 그쵸.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도 오셨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만난 부부도 계셨고. 네, 그 부부들이 또 연구원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기업 그 L사에 그 이렇게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 일을 하시는 또 연구원이신데 또 저희 쪽에 찾아오셔갖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또 그때 생일이셔가지고 맞아요. 생일 아, 파티도 그때. 그때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네. 케이크도 사주셔가지고 이제 네. 그거 먹기도 하고. 같이 생일 파티도 네. 하면서 좋은 시간을 맞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강박 브라더스를 찾아주시는 이벤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좀 모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따로 모임 하나 만드는 거 어떨까 생각도 해요. 아, 강방 모임이군요. 그죠? 네, 네. 뭐 강박 모임이 어떤 이름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모임 이름도 하나 만들고 그 조그만 모임도 하나 만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한번 모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이제 저는 찬성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혹시 이 모임이 저희가 커지고 좀 더 많이 오시면 또 어떤 이름이 또 어울릴지 한번 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왜 아이디어 주시면 또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모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아이디어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이름, 뭐 모임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뭐 강박관념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약간 재밌는 이름들이라도 이 좋은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야 모임이 또 되니까 좋습니다. 네.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는 했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심층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뭐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고민이 많은 타이밍이에요. 시점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팡이나 뭐 종목보다는 매크로가 되게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흥미진진하죠 일단 그죠? 이 매크로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아, 이분 뭐 외모도 출중하시고 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카롭게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금요일 불금인데요. 또 이렇게 또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자리에 또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또 오신 불러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빨간 옷을 입으셨는데 혹시 깊은 뜻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최근 제가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베어리시한 전망을 계속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네. 맨날 칙칙한 옷 입고 가면은 또 말도 그런데 내용까지 그러면 옷까지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밝은 거 입고 왔습니다. 숨을 조금 고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 뭐 지금 댓글에 보니까 배우 오셨다. 배우 오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사실 증권사에 이제 우리 이제 금융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또 많이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남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팀장님은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그 감사해요. 외에 또 외모도 상당히 좀 많은 어떤 호감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또 뭐 오늘 금요일 날 모시기 네. 쉽지 않은 분인데 또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또 해주셔서 뭐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2달 전에 이제 그때 네, 같이 네, 방송한 네.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살짝 베이리쉬였는데 네. 요즘은 어떠세요? 좀 일단은- 더 베이리쉬 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고 있다.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경기가 굉장히 부진한데 물가가 올해 연말까지 대대로 잡힐까? 연준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멈추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까?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8월 CPI를 보고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중장기 흐름들은 좀 더 명확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9월 FMC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고민이 더 커졌어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경로는 단기적으로 경로는 8월 CPI가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와서 코스피가 2,500, 2,520 뭐 그 정도는 반등을 해주고 9월 FMC에서 연준이 오버킬이라고 하죠. 시장 기대를 완전히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금리 인상이나 점도표를 높여주고 뭐 1% 뭐 이런 거요. 네. 한 방에. 1%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점도표를 좀 중요하게 점도표, 봤거든요. 네. 그거를 좀 높이고 그러면은 시장이 걱정을 하면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8월 CPI로 인해서 시장이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4.2, 내년은 4.5. 그러면은 연준이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 연준이 나름대로는 오버킬이라고 해서 높게 내놨는데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네.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흐름에서의 추세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긴축과 경기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기술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네.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2,38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바닥에서 네. 올라갔던 최근의 고점에서 다시 되돌림이 된 네, 61.8% 네, 정도의 네, 네. 기술적인 자리. 네, 맞습니다. 2,380을 되게 중요하게 코스피를 봤고요. 저도 그렇게 예,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사실은 3,900포인트 네. 지지 라인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3,900을 그래도 완전히 지켜냈죠. 지켰고 네. 오늘도 보면 저희도 2,380을 어쨌든 네. 종가 기준 지켰습니다. 지켰죠. 장중에 네. 깨졌지만 종가에 이제 뭐 선물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뭐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네. 이 깨진다면 그러니까 전저점을 결국 보러 가는 거냐 그쵸.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죠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변수가 어떻게 될지 좀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380선을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번은 올라가려는 힘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저점, 채권 금리는 전고점,
달러 인덱스는 전고점 딱 거기 다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바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길게 올해 말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을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막 무시되다시피 했던 증시 흐름들이 반도체나 인터넷 같이 전저점 수준을 깨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업종들이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왜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반등을 하냐?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반등은 통상적으로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한번 올라와주고 이 갭을 좁혀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 인터넷을 좀 보자. 오늘도 뭐 삼성전자 상승 반전을 하고 끝나기도 했죠.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여기서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2380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그 2380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바운싱이 되었다, 또는 뭐 매물대 또는 뭐 이동 평균선 어떤 거를 보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2380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380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점 대비 반등했던 거에 되돌림 수준에서 의미 있는 지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올라갔다가 뭐 절반 떨어진 뭐 이런 거요. 그 정도 레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전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직전 저점 수준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그나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림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통화 정책, 물가, 어느 하나 이렇게 녹록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림일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반도체 인터넷 업종에 대한 반등을 이제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받아요. 주도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제가 그걸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낙폭과대했던 그냥 그런 섹터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주는 장으로 이번에 리바운딩을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최근 많이 이슈가 됐던 태조위방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매크로 환경들이 불안정한데 IRA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토리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은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많이 올랐는데,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와 지수와 주가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들은 다음 사이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사실 이제 이번 8월에 이제 그 CPI 발표 그 직전까지는 제가 이제 팀장님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한 2,650 정도의 리바운딩 구간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CPI 딱 보시자마자 이 스탠스가 조금 바뀌셨단 말이에요. 9월 전망을 하면서 반등 목표치를 낮췄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렸던 거는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역금융 장세의 대표적인 흐름들은 밸류에이션이 크게 조정을 받는 거고, 역실적 장세는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밴드 하단이 상단도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거든요. 두 개 같이 하면 최악이잖아요, 그죠? 그쵸. 쫙쫙 빠지잖아요. 그건 최악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더 떨어지진 않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원래 2,650을 말씀드리다가 2,550으로 낮춘 이유는 PER이 7월, 8월 정도까지만 해도 2,600선대였습니다. PER 10배가.
근데 이익 전망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2,550으로 레벨이 낮아졌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봤던 밸류에이션 레벨이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의 PR의 네.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네네. 표준 편차가 나름 의미 있는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2,300을 좀 언더슈팅하긴 했지만 거기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반등을 했었던 지지대가 2,340선이었어요.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이. 네. 지금 2,2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퍼가 이제 평균이 10이라고 치면 네. 뭐 표준 편차가 예를 들면은 뭐 1.5라고 1.5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밴드가 한 7에서 13까지 그쵸. 되겠네요. 예, 그 그러니까, 밴드인데 네. 지금 8.6, 8.7배 정도 돼요.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이. 아, 그럼 한 표준 편차가 0.7 정도 네, 되는 네, 거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거기 밸류에이션 밴드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전 6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는 계속적으로 2,300선이다. 거기를 깨고 내려가도 언더슈팅이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면 2,200대로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계속 좀 안 좋아진다는 네, 거예요. 아주 네. 심플하게 말하면은. 네,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도 녹록치 않은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는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이익 전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좀 걱정하는 그림은 요 그림을 한번 잠시만요. 어디 있지? 여기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올해 이익 전망하고 내년 이익 전망 그림인데요.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22년 이익 전망이 240조 가까이 갔다가 223조로 떨어졌고 267조였던 게 23년 이익 전망입니다. 그게 240조로 떨어졌어요. 10% 이상 다 빠졌네요.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3분기 이익 전망이 영업이익률이 9.4, 4분기는 8.0. 2분기보다는 좀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과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흐름이고 특히 4분기 8.0은 2021년 때를 제외하고는 2017년 4분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경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경기가 가장 좋았을 때. 그때를 빼고는 8.0을 나온 적이 없었고 2011년 이후 4분기 영업이익률 평균을 보면 6.7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눈높이가 좀 높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익 전망이 쭉 떨어지는 속도가 23년이 월등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23년하고 22년하고 이익 전망 괴리율이 30조 원대였는데 지금은 16조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펀더멘탈만 봐도 주가가 10% 빠지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2023년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5월 중순부터 약 4개월 만에 한 14조 원 갭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서 14조 원 갭이 줄어들면 거의 붙어버릴 거고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점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쯤 빠르면은 4분기 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이 대외 환경도 불안정하지만 국내 기업 이익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의 근간은 결국 그러면 경기가 이제 아무튼 네. 좀 침체 쪽으로 간다는 침체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걸 말씀을 가지고 드리죠. 저는 추정치가 급하게 좀 빠진다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21일 날 이제 FOMC가 열리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75bp다 아니면 뭐 아주 뭐 서프라이즈하게 뭐 100bp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은데. 왜요? 저도 비슷한 네.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75bp를 하느냐, 100bp를 하느냐 이번에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나와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저는 100bp가 나온다 해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75bp가 나오면 좀 안도하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점도표예요. 점도표.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복잡해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8월 CPI가 공개된 직후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4.2%까지 기준금리가 4.2% 갈 거다라는 전망이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 전망은 4.3.
그러면은 연준이 어느 정도를 오버킬로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리 인상,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나 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지는 않을 텐데 올해 점도표가 4.2 그리고 내년 점도표가 4.5 이상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충격이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이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계속 말하고 연준 위원들도 계속 말하는 게 기대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는 4.3까지 금리가 올라갈 텐데 내년 연말에는 3.8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관건은 이 6월 달에 점도표를 발표했을 때는 한 명의 연준 위원이 23년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 하단이 얼마나 높아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시장에 들어있으니까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우리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22년 점도표를 4.0으로 내놨고 23년 점도표를 4.5로 내놨는데 하단이 4.0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 금리나 없다. 너네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그렇듯이 시장이 너무 걱정을 하면 오히려 좀 안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너무 별거 아닐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나봐라고 하면서 안도감을 가지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 직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모든 문제가 사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네. 경제를 죽여도 이제 인플레이션 호조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낙관론이 꽤 많았어요. 이것도 좀 일시적인 거고 집값 내려가고 뭐 사람들 일하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잡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금리 이렇게 올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이번에도 물가가 많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코어 CPI가 반등이 강하긴 했지만 충격 강도가 컸던 이유는 유가를 빼고는 대부분의 물가가 세부 항목들이 다 올랐어요. 전월보다 8월보다. 유가만 빼고요, 그죠? 네.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 보면은 금리 인상 더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수요를 꺼뜨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물가 안 잡히냐? 첫 번째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일단은. 그리고 이전과 과거와는 달리 돈이 풀렸는데 과거에는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돈을 풀었다면 이번에는 개개인들이 지갑에 돈을 꽂아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가 그냥 줬죠, 그죠? 네. 네. 그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임금도 너무 높다 보니까, 물가는 높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소비하는 흐름들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뭐,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원자재를 무기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좀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봉쇄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 여건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주변 여건들까지도 도와주지 않는 흐름들이 시장을 물가를 계속적으로 좀 안정되는 것들을 좀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내년 최종 금리가 네. 점도표상 4.5 이상만 안 가면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다 정도죠. 네. 많이 걱정을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 정도지. 자, 4.5를 간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지는 않겠죠, 살아날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쪽으로 시장의 관점이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고강도 긴축과 경기 불안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시장의 추세가 반전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든지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점점 경기는 떨어질 거고 긴축의 강도는 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페드가 네. 그 금리 인상의 경로가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네. 거다. 네. 근데 3월 이후에는 네. 내리지는 않더라도 네. 추가적인 인상은 일단 3월로 끝날 거라고 지금 시장은 반영을 기대를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있죠. 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뭐 당분간 안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뭐 연말까지 안 내릴지 아니면 정말 한 6개월 정도 가다가 뭐 4분기 정도에 내년에 뭐 내릴지 네. 경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당분간 내리지 않을 걸로 보고 이 금리 인상의 경로가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장과 같이 1분기 정도에 내년 3월 정도에 금리 인상의 경로는 일단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 1, 4분기 중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상 자체로는 네네네. 내리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는 거는 조금 시차를 네. 두고 내릴 네. 수는 있어도 네. 일단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또 한 건 또 물가죠. 그런데 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 레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달러죠. 많은 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높다 하시는데 유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 곡물 가격들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뭐 수요 공급 문제도 있긴 하지만 수요 공급 이슈에서도 원자재 가격들이 변곡점을 만들어 준 것은 3월 달, 6월 달 다 이렇게 꺾였거든요. 네. 그때마다 영향을 줬던 게 달러였습니다. 3월 달에 달러가 고점을 돌파했고 6월 달에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110 근처까지 갔었죠. 이번에도 뭐 등락은 있겠지만 연말 연초까지 좀 더 달러가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들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고 이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 주택 경기를 좀 과격하게 연준이 꺾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BS를 가지고 뭐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MBS를 매각한다든지 그런 흐름을 보여서 부동산 경기 꺾이게 된다면 시차를 두고 그런 부분들도 잡히게 되면 내년 1, 4분기 상반기 중에 보는 물가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는 아직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워낙 시장이 가변적이라서 저희도 큰 흐름들은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 전 솔직히 저는 코로나 때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되게 힘들거든요. 상황이 그렇죠. 너무 급변을 네, 해가지고 네, 시장으로서는 올해가 정말 제일 힘들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제 하나가 결론이 나고 하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악재들이나 부정적인 환경들을 다 깔아놓고 이게 좀 수그러들면 요게 튀어나오고 요게 좀 수그러들면 요게 튀어나오고 계속 이 사이클이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이렇게 어려운 장이 있으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어려운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번에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3분기 후에 보통 경기 침체가 오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1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면 네. 4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지고 높아지고. 그 4분기가 아니면은 내년 1분기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그때쯤 되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언제쯤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 4분기 정도의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린 것도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진짜로 침체가 오게 된다면 물가도 생각보다 떨어질 것이고 통화 정책도 경기와 물가 안에서 좀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은 증시는 바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걸 뭐 확실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바닥을 잡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이 그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FOMC 열릴 때 변수가 저는 하나 있다고 보는 게 네. 새로 3분 정도가 새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네.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점도표를 찍을지가 사실 굉장히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네. 최근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네. 전원 매파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100% 매파. 네, 왜냐면은 연준 내에서도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받는 닐 카시칼이라는 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한때 나왔던 얘기는 잭슨 홀 미팅 직후 금융시장 반응을 보고 행복했다.
7월 FMC 직후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조금은 당황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럴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은 그동안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조금은 열어놓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러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겠다. 네. 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경기는 많이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여기에 있으면은 연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받는 연준 위원들까지도 이제 물가를 빨리 끌어내리자. 얘가 많이 힘들다 하더라도 얘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얘를 턴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연준 위원들도 당분간은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표가 뭐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하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린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면 하단이 굉장히 밭이 있을 거예요. 평균 수준에서 바짝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단기적으로는 뭐 75bp하고 점도표 레벨에 따라서 다행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은 녹아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무시무시한 자료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커스피 럭 버튼 2050선 이거는 뭡니까? 다 팔아야 돼. 지금 2050 가려면 지금 2380이니까 조금 가는 거죠, 그죠? 다 팔고 이제 안 사고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 저도 그래서 네. 그동안 최근에는 뭐 반등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있었지만 네. 계속적으로 조심하자. 저 반등 폭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2,700, 그다음에 2,600원 줄어들고 네. 있죠. 왜냐면은 그것도 저희는 PR 10배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계속 낮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이 요 그림인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12개월 선행 PR 마이너스 2표준 편차 플러스 2표준 편차 요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가 금융위기 때인데 워낙 시스템 리스크가 컸으니까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변곡점 역할을 해줬던 레벨이고요. 2011년은 신용등급 강등, 2012년 13년은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2020년 3월 코로나 때, 그리고 이번에도 마이너스 2표준 편차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반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플러스 2 시그마 할 때는 그게 고점이었던 정점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까봐 저는 좀 걱정을 하는 거죠. 2018년 19년에도 마이너스 2표준 편차를 크게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이 밴드 하단이 계속 낮아졌던 거예요. 네네. 지금도 꺾여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0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이 8.5배 밑으로 더 세게 내려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경기라는 거죠. 이익이고. 그래서 이익 전망이 얼마나 떨어질까를 좀 추정을 해봤는데 관계를 봤을 때 상관관계가 높은 게 이게 ISM 제조업 지수더라고요. 네. ISM 제조업 지수와 12개월 선행 EPS 관계를 보시면은 0.68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보시면은 흐름이나 등락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ISM 제조업 지수와 발맞춰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요때 2012년, 2016년 그리고 2019년 저점을 기록했을 때가 58이거든요. 네. 58포인트까지 요 레벨 48포인트까지 레벨이 떨어질 때 이익 전망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 내려올까를 추정을 해봤더니 그 추정치가 요 표에 있습니다. 요 표 잠시만요. 요 표에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60, 59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48로 떨어졌을 때 6월 말 기준으로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는 14.5%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2,200에서 15% 정도를 빼신 거군요, 그죠? 아니죠. 그 정도, 6월 말 기준이면은 2,300 정도 수준에서 15% 정도를 10% 정도 떨어뜨린 거죠. 네, 2,000원 초반. 그래서 여기에 8.7배, 8.8배, 9배를 반영을 해주면 2,000선 초반에서 후반 정도, 2,100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러프하게 2,050선 정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왜냐하면 이미 이익 전망은 255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5% 정도 하향 조정됐는데 자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여기서 버텨줄 것인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1입니다. 전망치가. 네.
내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0.7이에요. 네. 내년 1분기, 2분기 유럽 GDP 성장률도 0에 수렴합니다. 중국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여기서 성장을 더 드라마틱하게 한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럼 어디에 기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환율 효과라는 기대감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피해 효과보다는 Q,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되고 수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2주 전에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제 네. 뭐 실적 추정치가 항상 뭐 변하니까 네, 네. 하향도 되고 네. 상방도 하향도 되지만 되고, 네. 2주 전에 저희가 유명관 연구원 오셨을 때 네.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뭐 PBR 0.9배 정도 바텀을 보면 그때 당시 퀀트적으로 봐서는 뭐 2,150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기억이 나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네. 뭐 12개월 그 EPS, 그러니까 퍼로 보는지 아니면 PBR 보는지 거의 뭐 그렇죠. 비슷한 예, 지표들이니까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이제 2,150 정도 언저리에서는 바닥권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오늘 팀장님은 이제 2,050 정도의 락바텀 주셨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미 뭐 2,000 아래로도 얘기를 하신 분도 얘기를 하신 계시겠죠. 분도 계시죠. 네. 시장에서. 근데 네. 그게 어떤 게 맞을지도 모르겠고, 네. 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 코로나 때 1,460포인트 코스피가 갔을 네. 때 뭐 일부 하우스에서는 900포인트짜리 리포트도 내기도 내기도 했죠. 했으니까 맞아요. 네. 냈었어요.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날 정말 그 리포트를 보고 정말 이렇게 가면 다 죽는데 네.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는 가지 않았죠. 아무튼 뭐 그건 뭐 시장이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이제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락바텀을 2,050으로 제시드리고 있지만 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언더슈팅이 나와서 2,000을 깨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2,300을 지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베스트 시나리오가 저는 2,300에서 2,500 박스권 이거를 좀 오래 끌고 가는 정도. 조금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도 시장이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2,300이 깨지면 내 여유 자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2,300이 깨지면 20. 2,200이 깨지면 30, 2,100이 깨지면 5, 나머지 다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에 투자를 하고 뭔가의 비중을 늘리기에는 너무나도 불안정하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이라도 확인하고 대응하자.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게 된다면 박스권 당분간은 만약에 여기서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23년 이익 전망이 더 빠르게 하향 조정돼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역성장에 대한 걱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레벨이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민감한 게 뭐 작가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환율이잖아요. 환율 변수. 그러니까 네. 오늘도 장 막판에 근데 숨통을 좀 쉬게 해줬던 쓰여졌죠. 게 네. 예, 약간 뭐랄까 뭐 통화 수합 관련된 뭐 그런 정부 발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막판에 거의 네. 나오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선물을 어쨌든 플러스로 수매수로 돌려놨죠. 돌렸잖아요. 네. 그래서 종가를 이제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을 확 돌려놓는 네. 흐름이 나왔는데 뭐 1,400원을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갭이 없으면 사실은 이미 1,400원도 이미 돌파를 돌파했겠죠. 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의 뭐 환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써요. 네. 한전에서 네. 뭐 여행 갈 때 어떻게 좋을까 그거 생각하시나요? 뭐 네. 유럽에 뭐 돈이 좀 남아 있을 경우. 네. 근데 이제 그 환율 문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업황에 대해서 미치는 경우 그쵸. 여러 가지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뭐 한국만 이러냐, 뭐 아니면 이제 한국과 다른 뭐 해외를 봤을 때 또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엔화 관련된 부분에서 뭐 어쨌든 그 레이트 체크를 한다고 이제 네. 일단 나섰잖아요. 네. 좀 이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재 어쨌든 전 뭐 일본과 중국과 뭐 중국 같은 경우도 7위안을 넘나들고 그러니까 이제 있고. 좀 약간 네. 당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환율에 대한 브레이크를 뭐 걸기 시작하는 어떤 약간 정부의 네. 움직임도 좀 있어 보이고 네. 뭐 예전 같은 무슨 뭐 합의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환율 문제가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근데 네. 그 지금은 어떻게 합의를 극적으로 이룬다고 하면은 뭐 되게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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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거기다가 뭐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뭐 서로 미국이 괜찮아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원화를 기준으로 보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통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러. 엔화 대비로도 강세고요. 네. 유로화 대비로도 강세고 그리고 위안화 대비로도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강세로 보이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을 그동안 좀 샀던 이유도 저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데는 국내 변수도 있긴 했지만 특히 9월 이후에는 좀 변하긴 했지만 7월부터 8월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대외 변수에 의해서 올랐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6조 넘게 샀죠. 네. 그러니까 달러가 1% 올라도 원달러 환율은 0.7 오르고 덜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네. 그리고 중국보다도 원화가 강해? 유로보다도 원화가 강하고 엔화보다 원화가 강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9월 달에 확 바뀐 것 같아요. 9월 달에 무역수지 최대 적자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경기가 많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도 이제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잡히지 않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에서도 뭐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미국만 빼고 전 세계적으로 환율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슬로워지는 좀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FMC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좀 꼬투리를 잡을 것 같아요. 매파적인 것은 이제 잭슨 미팅과 카토에서의 연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보여줬으니까 작은 일말의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라도 잡아가지고 뭐 움직이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달러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채권금리도 약간은 슬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말씀드린 이유도 달러가 좀 슬로해진다면 채권금리가 약간 안정된다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애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그림을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은 이 방향성 자체가 바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연준의 통화 정책은 여기서 당분간 물러설 이유는 없고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이 0.8을 0.1, 0.8로 간다고 하는데 유럽은 더 불안정한 것 같고 일본은 환율 등락에 따라서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이 좀 도와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달러 강세 독주를 이렇게 발목을 잡을 만한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통화 정책, 경기가 불안하면은 찾는 통화는 달러밖에 없어졌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9월 FOMC, 뭐 9월, 10월 지나면서 좀 슬로해진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1,350원, 뭐 1,360원 정도까지 한번 출렁하고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 풀릴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2,380을 지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380원 오면은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를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행이다라고 안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후일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를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돈을 벌 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서 저도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한 전망을 드리고 있고 올해 조금 7, 8월 달에는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이유는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도 내 주식에 내 모든 여유 자금이 주식으로 100%를 갖고 있다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이번 사이클에서 현금이나 여유, 유동성을 좀 확보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환율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길게 보면은 펀더멘털 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엔 나쁘지는 않거든요. 일단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그리고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주식으로 벌고 환율로 두 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한국 시장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 50%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맞습니다. 이미 거의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율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사실은 봐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외화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여기서 이제 국가 부도가 이제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국은 별 문제 없죠 지금.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외화 뭐냐면 보유액이 좀 많잖아요, 그죠? 아직도. 네.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최근에. 있죠. 네. 근데 위험하다, 경고다 정도까지는 아닌 그 것 정도 같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저도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환율 상승, 환율 급등의 수혜주를 찾아와라. 막 이런 얘기도 네.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내부 회의도 그렇고, 뭐 뉴캐스트도 그렇고, 뭐 언론사의 요청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논리라면 IMF 때 코스피는 3,000을 갔어야 되고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 5,000을 갔어야 된다. 아니다. P와 Q의 효과에 있어서 왜 환율이 오르는지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가 많이 부정적으로 가고 긴축에 대한 부담, 경기에 대한 불안, 그 와중에 한국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그렇게 보면은 P의 효과, 환율 효과보다도 Q에 대한 불안감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환율에 대해서. 그러면은 언제 좋아지냐? 환율이 폭등을 할 때, 상승을 할 때가 아니라 딱 정점이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런데 경기는 바닥을 찍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제 막 한국 수출 금액도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한 거고, 경기도 많은 분들이 침체 하시지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아직은 높고. 플러스니까요. 네. 아직은 플러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은 경기 둔하다. 근데 앞으로는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하고 역성장을 하고 그런 그림들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런 맥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빨리 그냥 경기 침체가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게 미국 기준으로 이제 4분기 또는 5분기 이상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네. 그것도 딱 3번 있었거든요. 네. 74년, 82년, 2008년밖에 없었으니까 네. 일단 한번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제 그 분기부터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빨리 좀 찍어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4분기 지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막 지친 거죠. 왜냐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초부터 시장이 꺾였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작년 6월부터 꺾여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저도 올해가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국과 엇갈려 가다가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고 그런 그림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내려서 빠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도 잡히고 그러면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빠르게 바닥을 잡고 움직일 것 같은데 지난한 시간이 이어질까봐, 지루한 시간이 더 이어질까봐 저는 그게 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이 뭐 지루하게 계속 한 방향으로 줄줄줄 하는 것도 네. 좋지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줄잖아요. 네. 그러면은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도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6월 달에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반대 매매로 인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왜? 그전보다는 거래대금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작은 작은 매물에도 시장이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냥 이건 정말 뇌피셜인데 네. 이도저도 다 필요 없고 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변수가 있을까요? 정말 시장을 그냥 아무도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뭐 환경, 경기, 환율 이걸 다 이제 아울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될 만한 뭐 이벤트, 전쟁 종료 그런 거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네. 저 이코노미스트가 네, 제가 솔직히 3월, 4월까지만 해도 하반기는 괜찮겠다. 네. 전쟁이 끝나면 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 완화되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 뒤통수를 되게 세게 때리면서 하반기 전망을 조금 네. 정말 맞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네. 말로 네, 했는데 네, 네. 하반기 전망을 아 그래 다시 생각해볼게라고 하면서 완전히 또 한번 바꿔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말했던 것은 자 전쟁이 종료된다고 해서 러시아가 가스를 풀까? 러시아가 왜 가스를 잠갔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재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종료된다고 해서 제재가 모든 게 끝날까?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쵸. 전쟁이 끝나도 이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전했다고 해서 바로 풀어주면 그럼 또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예, 네. 예, 서로 명분이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전쟁이 끝나도 그 제재가 서서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명분을 주면은 하나를 한두 개 풀어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갈 수밖에 네, 없어서 그래서. 전쟁이 종료됐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와 하면서 반등을 하고 심리가 좋아지면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도 저는 뭐 경기 때문에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말했던 것은 이거는 경기 문제가 아니다. 체제 문제다. 체제 경쟁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 시진핑이 3년임할 때까지는 제로 코로나에서 우리는 서방 쟤네들 몇만 명씩 나오는 것보다 우리는 월등하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0월 중순 10월 말 지나면 11월 12월 겨울 되잖아요. 못 푼다. 올해 안에 못 푼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이게 못 풀리고 계속적이 된다면 물가는 저희가 3월 4월 달에 봤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투자자들의 시야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안개를 자욱하게 만들었는데 연준은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다.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경미한 사고가 나면 다행이고 큰 사고가 날 가능성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경미한 사고라고 한다면 경착륙 정도고 큰 사고를 한다면 경기 침체 정도를 열어놓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자는 얘기를 했어요. 한 4월 정도에. 네. 그래서 저도 원래 그 전까지 3월, 4월 초까지만 해도 하반기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하고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선 하반기 전망을 다시 한번 꺾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50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그런 흐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이 바뀌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뭘까라는 것들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네. 서로 아규를 하고 있는데 쉽게 발견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 체인저가 있다면 저희는 그거를 제시하면서 이게 나오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찾기 너무 어렵다라는 그래도 맨 뒤에 보면은 그래도 아름다운 얘기가 좀 있잖아요. 추세 반전의 트리거에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셔야죠. 좋은 말씀이요? 네, 뭐 시장이 더 빠진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시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 많이 울어야 하시는데 하는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지금 당장 그렇대요. 뭐 2050 락바텀이면 네. 사실은 팔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지금 손실이라도.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좀 내년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러프하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하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클리어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서 써드렸던 것처럼 궁즉변 변즉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궁하다는 의미는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간다면 물가는 잡힐 거고 그러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변할 거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질 수 있을 변화들이 하나둘씩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을 저는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하나둘씩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 사이클이죠.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2021년 7월 달에 OECD 경기 성장 지수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1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네.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2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2023년 7월 전후에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인데 자 2023년 3년 7월 전후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이 나오게 되면 2022년 하반기 때 안 좋았던 그림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올 것이고 네. 아 그죠. 네. 2024년 상반기에는 23년 거의 침체와 같은 분위기가 기저효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경기는 턴어라운드하고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는 시점이 내년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가시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고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천 가는 거죠.
저는 뭐 23년까지는 모르겠지만 24년에는 역사적 고점 넘어간다. 역사적 4천. 고점이 넘어간다. 4천. 야, 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왔습니다. 좋네요. 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다. 음. 손절하기도 힘들고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HTS, MTS 다 꺼놓으시고 그냥 그 시간에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뭐 그동안 흥미 있었던 부분들 숨쉬기 운동. 공부하시고 뭐 취미 활동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근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고 그런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 손절을 하셔서 코스피가 레벨 다운 됐을 때 좀 평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환됐을 때 플러스만 전환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 그렇죠. 상승해서 네, 네, 좀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음. 또 현금 비중이 아직까지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2300, 2200, 2100 깨질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신다면 저는 내년 2024년 그 그림들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경기 모멘텀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경기 모멘텀이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아도 되는데 돈이 너무 많아. 지금 9조까지 갔다가 연준의 자산이 그렇죠. 떨어뜨리고 있는데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QT를 2배로 한다고 하는데 상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거기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더디게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통화 정책이 전환되게 된다면 8조 또는 많이 줄인다 해도 7조 후반대 유동성이 다시 한번 움직일 준비를 하겠죠.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가 움직이는 그림들을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조금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지만 만약에 제가 그 이후의 흐름들을 너무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을 수 없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경기나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을 거친 뒤에는 분명히 좋은 그림들이 나올 테니까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좀 운용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또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끝나네요. 이렇게. 아니 뭐 시장은 항상 뭐 최악의 경우에 네. 바닥이 오고 그 뒤에 네. 또 다른 열매가 왔기 때문에 그죠. 네네. 또 항상 이제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저희가 바라보면 PB도 이제 뭐 팀장님 이하 이제 리서치에서 나오는 네.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팀장님이 특히 이제 좀 힘드신 게 이게 뷰를 바꿀 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렇죠. 이제 그 자료를 보시는 또 투자자 분들의 네.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뷰를 바꾸실 때 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 이런 말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일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판단이 판단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뷰를 고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 뷰가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고 저희 아는 매니저분들께서는 제가 뷰 바꿀 때 뷰를 전환할 때 되게 뭐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갔을 땐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는 공무원도 평상시에는 1년에 4번 수정을 한대요. 전망이나 계획들을. 네. 근데 6월 달에 찾아뵀었는데 8번 수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뭐 파월도 그렇죠.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고 연준위원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 변화, 매크로 환경의 변화,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왜 바꿨을까? 어떤 그림 때문에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얘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시장은 계속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네.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뷰가 바뀌고 또 이제 그 뷰가 또 맞게 바뀐다면 네. 또 어떤 시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뭐
당분간 좀 장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하셔서 네.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은데 네.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다만 네.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또 약간 그 신용이나 뭐 대출 같은 네. 이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것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하셔야죠. 좋겠다 생각 네, 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너무 좋은 종목 갖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손절이랑 손이 잘 안 나갈 수 있다 네. 우량주를 갖고 있는데 더 빠졌다 올라올 때까지 차라리 그냥 좀 덮어놓고 네. 좀 다른 쪽으로 보자. 네. 좀 여유 있게. 네.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에 네. 현재 우리가 견해를 가지자면 바닥권에 진입할 때쯤 한번 기회를 가져보자. 뭐 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참 많지만 오늘 자리에서 좀 좋은 또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네. 또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한참 또 가족이나 또 친구분들 만날 시간에 또 늦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닙니다. 또 어떤 견해를 또 말씀 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작가님 어떠세요? 네. 그렇죠. 뭐 사실 결론적으로 어차피 4천은 가긴 갈 건데. 4천은 어차피 갑니다. 그게 언제? 이제-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네. 뭐 올해 가나 내년에 가나 내후년에 가나 네.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4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걱정할 필요는 말씀드리고 없다.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개인들은 네. 당장 내일 떨어지는 거, 예. 다음 주 떨어지는 거 걱정되죠. 아니, 뭐 중요해 보게 사실. 또 그렇죠. 근데 현금 갖고 계신 네. 분들이야 좀 편하게 뭐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네.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작년 6월부터 계속 안 좋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손실이 나 있는데 이걸 지금 자르자니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쵸. 네, 쉽지 않아요. 그건 정말 투자하는 입장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고민이 많습니다. 각자 계좌의 상황에 따라 네. 고민이 많은데 조금 하나의 어떤 팁을 갖고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네. 이 상황을 조금 응용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요 많이 도움됐고요. 네. 뭐 다음 기회에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네. 한번 꼭 나오셔서 네. 지금은 살아 이렇게 좀 외칠 수 있는 한번 그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0년 3월 30일 날 여기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2020년 3월 30일 네, 날. 네, 네. 그때는 코스피 때문에 대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좀 반등을 한 정도였는데 그때는 저 사장을 그랬었습니다. 2020년 3월 네, 30일 날, 네. 23일 날 저점 찍고 네, 올라갈 때, 네. 그리고 4월 7일 날 바이콜 리포트를 썼거든요. 네. 그런 시점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네, 그 전까지 좀 힘든 시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뭐 3프로 TV랑 같이 하셔서 네. 좀 힘든 마음을 좀 달래시고 좀 그 안에서 좀 적절한 운용 전략을 찾아내신다면 네. 아마도 더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콜 사인 꼭 네. 주실 수 있는 자리를 꼭 모시러 하겠습니다. 콜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